5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면 공유를 통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할 내용인데요. 일단 오늘 수업할 강의 학습 목표를 잠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오늘 학습해 볼 거고요. 확률의 개념과 확률의 분포를 이해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확률 실험은 뭔지, 확률 변수는 뭔지에 대해서 개념만 잠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산형, 연속용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그리고 정규 분포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까지만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수업을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제 평균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료를 모으고 자료의 대표값으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평균인데 우리가 평균의 함정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보다는 뭐 중앙값이나 최빈값이나 또는 최대값, 최대값이 쓰여야 될 곳도 종종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소득 분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균보다는 중앙값을 제시하는 게 훨씬 데이터를 보는데 현상 파악을 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거를 더 합리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중앙값보다 평균이 많이 쓰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현상 파악할 때는 분명히 중앙값이 중요하지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로 목표가 뭔지, 기업의 목표가 예를 들면 수익성을 높이는 거고, 매출액을 높이는 거고, 또는 뭐 비용을 낮추는 거고, 이런 게 우리가 최종 목표일 때는 중앙값이 현상 파악에서는 우리가 중앙값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만 우리가 목표가 이런 것일 때는 우리가 평균을 사용하는 게 더 합리적일 때가 많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빵집인데요. 제과점인데 날마다 300엔씩 구매하는 물건을 구매하는 8명의 고객과 2100엔씩 물건 구매하는 고객 1명이 있어요. 이게 일본 책이어서 N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9명이 이 고객인데요. 이 빵집에 우연찮게도 8명은 매일 300엔씩만 빵을 사고요. 딱 1명만 굉장히 많은 빵을 사자 다른 사람들보단 2100엔씩 물건 구매하는 사람이 1명 있어요. 그러면 이 빵집의 입장에서는 1명이 2100엔을 사든 8명이 300엔을 사든 뭐 구매하는 금액은 우리가 다 더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빵집에서는 좀 이 빵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프로모션 행사를, 경품 행사를 진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1년에 임의로 며칠을 잡아서 경품 추첨권을 내걸면 매출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올해 가정의 달이라든가 요런 뭐 며칠을 이제 경품 추첨권을 내밀었죠. 그러면 이제 빵이 더 매출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행사하는 날 평상시 2100엔을 물건을 사는 고객이 3000엔씩 3000엔이라는 빵을 구입한 거예요. 우연치 않게도 우리가 8명은 300엔씩 산 8명은 경품이 걸려 있던 말든 또 똑같이 300엔이라는 빵을 샀고요. 딱 1명만 2100엔의 물건을 사던 사람이 3000엔으로 빵을 많이 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제과점 사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품 추천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매출액이 우리가 경품 추첨을 건 이 금액보다가 많아져야 되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한번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행사 유무에 관계없이 중앙값은 똑같이 300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쵸? 예를 들면 중앙값은 우리 자료에 크기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앙에 있는 게 중앙값인데 고객 A부터 고객 H까지는 똑같이 300엔을 샀고요. 고객 X 고객만 지금 2100엔에서 300엔을 샀으니까 이때도 역시 중앙값은 300엔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품 추천권을 걸지 않았을 때도 계속 A부터 H 고객까지는 300엔을 샀고 이 X 고객은 2100엔을 샀을 때도 역시 중앙값이 300엔이었어요. 그렇죠? 물건을 더 많이 샀을 때도 300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게 중앙값은 변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가 평균값을 쟀을 때는 당연히 평균값은 바뀌겠죠. 분명히 평균값은 바뀌는데 요거를 한번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전체는 원래 이게 경품 추첨이 없을 때는 매출이 4,500엔이었고요. 그쵸? 예를 들면 300엔이 8명이고 2,100엔이 1명이니까 4,500엔이었고요. 경품 추천을 걸었을 때는 한 사람이 900엔만큼 더 샀으니까 5,400엔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900엔이라는 매출 증가는 빵집에선 있었어요. 그렇죠? 사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품 추천권을 걸었더니 900엔이라는 매출이 증가했구나. 그럼 이럴 경우에 경품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900엔보다 작았다면 이 사장님은 이 전보다 수익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품 비용이 900엔보다가 뭐예요? 작다면 뭐예요? 이제 행사를 지속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행사를 중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경품 비용을 900엔보다가 뭐예요? 분명히 이제 작게 해야 되겠죠. 작게 해서 이제 물건을 이제 팔 것이 안 팔 것인지 경품 추첨권의 효과를 노릴 것인지 안 노릴 것인지를 결정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경품 추첨 유무 매출 평균은 각각 500엔이었다라는 거예요. 500엔에서 600엔으로 평균적으로 한 명당 100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중앙값은 300엔에서 변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평균은 지금 500엔에서 600엔으로 늘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 파악에 우리가 어떤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면 기업의 입장이라면 또는 이 빵집 사장의 입장이라면 분명히 경품에 대한 금액이 900엔이 넘지 않았다면 이 행사를 지속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비교를 해볼 때 어떤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을 내봤더니 분명히 뭐예요? 평균적으로 100엔이 올랐더라. 그렇기 때문에 경품 추첨 금액이 900엔보다 높지 않다면 행사를 지속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구매 금액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앙값의 잣대로 봤을 때는 300엔이니까 똑같네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 뭐예요? 경품 추천권 효과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값보다는 평균이 적절한 대표값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 경우를 한번 더 보면은요. 지금 경우는 우리 극단적인 예를 들었거든요. 한 명만 지금 뭐 900엔이 더 샀죠. 900엔이 더 샀지만 만약 예를 들어 F 고객, G 고객, H 고객이 물건을 더 샀다고 하더라도 빵을 더 샀다고 하더라도 중앙값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평균을 재보면 분명히 매출액은 증가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빵집 사장님 입장이나 기업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중앙값을 우리가 어떤 잣대로 재고 우리가 뭐 행사를 지속할지 행사를 중단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단지 이런 경우에는 현상 파악에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이런 중앙값이 우리가 적절한 예가 될 수 되겠지만 소득 분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평균을 내는 게 훨씬 적절한 대표값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게 기업에서 또는 이런 데서 중앙값보다는 평균으로 대표값을 많이 쓰는지 알 수 있는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예를 한번 잘 살펴보면 왜 우리가 평균값으로 많이 쓰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률 실험과 확률 변수에 대한 용어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TV 수는 몇 대 정도일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샘플로 1,000명 가정만 뽑아서 아파트의 한 단지에 1,000세대의 가정에 있는 TV 수를 조사한 뒤 상대 도수 분포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TV 보유수가 한 대도 없는 경우도 10가정이 있었고요. 한 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죠. 840가정이 있었고요. 2대인 경우가 145가정, 3대인 경우가 5가정. 그래서 우리가 샘플로 우리가 1,000가정을 선택했을 때
요렇게 우리가 나눠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TV 뭐 4대 이상은 아무도 없었나 봐요, 여기서는. 그래서 TV 보유 수에 따라서 우리가 도수를 한번 정해보는 거거든요. 요렇게 우리가 한 가정이 모집단으로부터 임의로 선택되었다고 할 때, 모집단으로부터 이 한 가정을 임의로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확률 실험이라고 얘기해요. 모집단으로부터 임의로 선택되는 어떤 가정, 요거를 확률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 확률 실험보다 우리가 더 많이 쓰이는 말이, 잘 이해해야 되는 말이 확률 변수라는 말인데요. 이때 확률 변수는 예를 들면 이때 우리가 X를 그 선택된 가정에 있는 TV 수라고 가정하면 0대일 수도 있고 1대일 수도 있고 2대일 수도 있고 3대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 그럼 뭐 3대 이상 요럴 수도 있는데, 요렇게 우리가 0, 1, 2, 3, 4 요렇게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말을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X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즉 확률 실험의 결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동전을 한 개 던졌어요. 앞면이 나올 확률도 있고 뒷면이 나올 확률도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앞면이 나올 개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면, 앞면이 나올 확률 개수는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2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요 경우에는 확률 변수가 0, 1, 2, 3, 4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확률 변수 P가 X가 0이 될 확률, 즉 1000대의 가정을 샘플로 뽑았을 때, 우리가 하나를 뽑았을 때 X가 TV 보유 대수가 한 대도 없을 가정의 수는 10명인 거잖아요. 10명이니까 요 경우에는 전체가 1000명이었으니까 1000가정이었으니까 1000분의 10 해서 0.1이 되는 경우예요. 만약에 요거는 전부 확률 변수에, 그쵸? X가 한 대인 경우도 구할 수 있고요. X가 2대인 경우도 구할 수도 있고요. X가 3대인 경우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우리 요 X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면 돼요. 거기에 따라서 뭐 확률 변수는 여기 보면은 다 지금 확률 값은 옆에다 구해놨죠. 조금만 더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확률 변수에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예요.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고요. 영어로 한번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스크리트예요. 디스크리트 랜덤 베어리어블이고요. 한 개만 더 볼게요. 하나 더 볼 거는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예요. 한번 볼게요. 컨티뉴어스 랜덤 베어리어블이에요. 요걸 일단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는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이산 디스크리트 확률 변수고요. 두 번째는 연속 확률 변수예요. 컨티뉴어스 확률 변수인데요. 그러면 요거의 차이는 다 이제 요 말로 보면은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산의, 그렇죠? 디스크리트. 예를 들면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값을 취하는 경우에요. 한번 예를 볼게요. 일정 기간 한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휴대폰의 수,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나가는 거죠. 뭐 0.5대, 1.5대 이렇게는 안 나가요. 그렇죠? 수로 딱딱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디스크리트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해요. 조금만 더 볼게요. 방금 본 TV 보유 대수, 요것도 이산 확률 변수예요. 예제를 조금 더 볼게요.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세대 수, 뭐 1000세대, 2000세대 또는 뭐 10,000세대 이렇게요. 뭐 100세대. 시장의 한 가게에서 팔리는 물고기의 수,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대형 할인 매장에서 접수한 고객들의 불만 건수, 이렇게 수. 일정 시간 동안 어떤 건물에 있는 자판기를 이용한 고객의 수. 한 제조 과정의 검사 과정에서 불합격된 부품의 수, 어떤 기계의 주당 고장 횟수,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값을 취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이산확률 변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산확률 변수들의 값들의 분포를 이산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하고 조금 이따가 한번 더 볼게요. 우리가 표, 그래프, 공식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산 확률인 경우에는 보통 막대 그래프로 많이 표현되는데 조금 더 보고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본 TV 보유 대수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이산 확률 변수의 표현 방법에서 한번 살펴보면 요거는 우리 금방 본 거예요. 그쵸? 확률 변수가 x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요. 그쵸? 0인 경우에 도수를 따져보니까 10, 그 다음 1인 경우 840, 그 다음 2인 경우 145,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인 경우에는 5명이었어요. 그쵸? 5가정수였는데 요렇게 우리가 상대 도수를 한번 다 더해볼 다 우리가 구해볼 수 있어요. 그쵸? 1000분의 10, 1000분의 840, 1000분의 145, 1000분의 5 요렇게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확률 어떤 분포를 그린 게 요거 되는 거죠. 요게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을 한번 구해 본 거예요. 그렇죠? 0인 경우에는 10%, 1인 경우에는 84%, 2인 경우에는 뭐 14.5%, 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0.5%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요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즉 TV 보유 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그려본 거예요. X축은 지금 0대인 경우, 1대인 경우, 2대인 경우, 3대인 경우고요. Y축은 확률을 구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0대인 경우에는 0.5%, 0.1%네요. 1%네요. 1%. 여기 잘 안 보이죠? 그리고 한 대인 경우에는 지금 84%, 그리고 두 대인 경우에는 뭐 14%, 세 대인 경우에는 지금 뭐 0.5%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산 확률 분포의 어떤 성질 조건을 한번 볼게요. 당연히 확률 변수, 확률 값은 뭐예요?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되죠. TV 보유 대수를 우리가 가지고 확률을 구해봤는데 이 확률이 1이 넘을 수는 없어요. 그쵸? 1이 넘을 수는 없고 당연히 이 확률들의 값은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예. 요거에 대한 우리가 두 개의 어떤 성질 조건만 알고 있으면 이산 확률 변수는 우리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셀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타낸 거다. 이걸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그림까지 그려보면 이산확률 분포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요거랑 반대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연속은 한번 볼게요. continuous잖아요.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값들과 그들의 확률을 한번 나열해 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동전이 2개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는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개 던졌으니까 2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전부 뒷면이 나오는 경우니까 4분의 1이 있고 하나가 나오는 경우는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4분의 2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2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하나도 뭐예요? 전부 다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따지는 거를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연속 확률 변수인 경우를 얘기를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기록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를 뛰었어요. 뭐 20초가 나왔으면 사실은 20초가 아니에요. 그죠? 20점 얼마인데 우리가 편의상 자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19.5초에서 20.5초 사이에 들어올 확률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몸무게 마찬가지예요. 50kg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에요. 사실은 50점 얼마 끝도 없이 가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로 나타내는데요. 연속 확률 변수 얘도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 배터리의 수명 예를 들면 배터리의 수명 예를 들면 뭐 2일이다. 그럼 2일이 아니죠. 사실은 2일 몇 시간 몇 분 몇 초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쭉 한번 보면은 뭐 육상 선수들의 장거리 기록, 자동차의 속도, 어떤 용기 안에 들어있는 음료수의 양, 뭐 150ml 아니에요. 그렇죠? 150점 얼마, 과자 한 봉지의 무게.
요런 것들 어떤 연속성으로 나타내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 값을 구할 때 요런 거를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보통 딱 떨어지는 값이었기 때문에 어떤 구간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을 따져요. 조금만 더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속 확률 변수의 표현법하고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아까는 뭐 TV 보유 대수가 0대인 경우 몇 명, 1대인 경우 몇 가정, 2대인 경우 몇 가정 이렇게 따졌지만 키 같은 경우에는 150cm인 경우 몇 명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요. 이렇게 나타내기가 불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급의 구간을 둬서 이 구간 안에 들어오는 어떤 도수를 세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남학생, 여학생들의 키를 도수 분포표로 한번 살펴봤는데 154에서 158 미만인 경우에는 몇 명이 있는지, 예를 들면 1명, 뭐 158에서 162 몇 명이 있는지 이렇게 구간을 정해놓고 그 구간 안에 몇 명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요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걸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154에서 158 사이에 있는 연속 확률 변수도 있고요. 158에서 162 사이에 있는 연속 확률 변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가 이거는 뭐 도수 뭐 확률 구하는 거는 아까 거랑 다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게 전부 38명이니까요. 38분의 154에서 158명 미만 안에 들어오는 게 0.026이 상대 도수가 되는 거죠. 이거를 굳이 확률로 표현하면 P가 예를 들면 X가 154에서 158 요 사이에 있는 값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확률을 구해봤더니 전체 38명 중에 1명이어서 0.26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 도수를 다 구할 수 있고요. 이 상대 도수 역시 이 상대 도수의 각각 값들을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 옆에 있는 거 상대 도수 밀도는 뭐냐면요. 가끔 이 계급의 구간이 지금은 다 4로 똑같이 일정하지만 가끔 계급의 구간수를 예를 들면 뭐 182에서 뭐 190 이렇게 너무 도수가 작은 경우에는 크게 넓게 가지는 경우도 있고 도수가 많은 경우는 좀 좁게 봐서 우리가 좀 자료를 더 정확하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계급의 구간이 일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상대 도수를 계급수로 나누는 거를 상대 도수 밀도라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는 전부 계급의 수가 전부 4로 동일하기 때문에 요거는 0.00650은 4분의 0.026이 나온 거죠. 이 경우는 지금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 도수를 가지고 확률 분포 그림을 그린 거랑 상대 도수 밀도를 가지고 그림 그린 게 다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에는 이산 확률 변수랑 연속 확률 변수로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면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의 표현법의 차이하고 보는데요. 방금 설명했듯이 요거는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 갈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산확률 변수는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TV 보유 대수가 0대인 경우, 1대인 경우, 2대인 경우, 3대인 경우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의 히스토그램은 다 붙어 있어요. 그렇죠? 연속형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는 계급의 중앙값을 나타냈는데 152에서 158, 158에서 160 이렇게 다 구간적으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보통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막대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히스토그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연속으로 바뀌는 이게 계급의 구간을 끊임없이 작게 하면 이렇게 뭐예요? 어떤 이런 막대 히스토그램의 형태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런 식의 뭐예요? 그래프로 나타내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성질 조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산항률 분포의 성질 조건은 각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이 당연히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2를 넘을 수는 없고요. 이 확률 값들을 다 더하면 당연히 우리는 1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연속 확률 변수 분포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걸 뭐야? 이거 다 더하면 역시 1이 돼야 되거든요. 1이 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뭐예요? 그 x의 값의 모든 f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0보다가 작을 수는 없고요. 곡선 아래 이거 우리 총 면적을 더하면 당연히 1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적분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위에서 한번 잠깐만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 이산확률 변수랑 연속확률 변수로 바뀐 두 개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확률 실험과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 변수는 딱딱 떨어지는 셀 수 있는 값을 취하는 경우에 이산확률 변수랑 연속된 값을 가진 연속확률 변수로 나누어진다. 이 두 가지만 잘 생각하고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산확률 변수의 예를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방금 표현한 연속 확률 변수의 표현법도 요 예만 가지면은 우리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또 있겠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이산형 확률 분포와 연속형 확률 분포 종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통계라는 과목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고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이산확률 분포도 있고 연속확률 우리가 분포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연속확률 분포에 지수 분포가 빠지기도 했는데 우리는 딱 정말 중요한 꼭 다뤄야 될 것만 다룰게요.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랑 이항 분포만 두 개만 다룰 거고요. 그리고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로는 정규 분포만 다룰 거예요. 정규 분포만 다룰 거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규 분포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본 이산확률 분포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거 베르누이랑 그리고 그다음 베르누이랑 그다음 이항 분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와서 얘기할게요.